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쪼갰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만 보이는 가지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감각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계입니다. 이러한 이데아의 세계가 바로 관념의 세계입니다. 관념의 세계는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플라톤은 이러한 관념의 세계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념이야말로 실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러한 입장을 관념실제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념들의 결정체가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카데미의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여기에는 들어오지 말라 라고 썼던 겁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자연수는 물론 무리수, 허수, 함수, 복소수, 집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수학에서의 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평일에는 플라톤주의자이지만 주말에는 반플라톤주의자이다. 이 말은 수학자들이 주중에 수학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에는 그 해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말에 쉬면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자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을 하는 순간 수학자는 철학자가 됩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수학적 명제가 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는 철학의 분야가 수리철학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의 송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수학과 논리 그리고 수리철학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송영진 교수님은 위상수학 분야의 권위자이며 지난 20년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을 이끄신 분인데요. 그리고 또한 영재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송영진 교수님과의 인터뷰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우리 수학과에서 수학 논리 및 논술이라는 과목과 집합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집합론 또 논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와 저 자신이 친해지고 또 학생들이 이제 논리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논리와 좀 더 친숙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교수님은 수학자이시지만 논리학을 가르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학과 논리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논리 혹은 논리학을 떠올리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논리라는 것은 철학의 일부이고 어떤 인문학적인 영역이 아닌가, 어떻게 수학자가 논리학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사실 철학하고 수학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적어도 한 200년 전까지 2000년 이상 동안 같이 해왔고요. 이 논리라는 것은 수학과 철학의 중간에서 혹은 여러 가지 학문에서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고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 수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리학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뭐 집합론이라든가 혹은 함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해왔기 때문에요. 논리와 수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전 논리학은 약간 이제 인문학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현대 논리학은 약간 수학적인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 논리학이 왜 그러면 수학적인 영역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현대 논리학은 약 한 100여 년 전부터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론을 통해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론들이 어려워지고 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수학의 한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대 논리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 철학과 관계가 있고 또 수학의 어떤 우리 수학에서는 이제 수학 기초론이라고 하는데요. 수학 기초론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논리적인 사고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논리적인 사고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출발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을 일단 머리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의와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전개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그리고 또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내가 지금 사실이라고 가정한 그 가정이 옳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요. 그런 올바른 출발점으로부터 논리가 전개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감정이 앞서고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논리적인 사고가 잘 전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논리와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논리적으로 약하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집합론, 뭐 논술 이런 거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굉장히 단순한 개념인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논술 시험 출제를 해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이제 문제들이 나오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들인데도 일단 왜 이렇게 논리 약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제 학생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적당히 하는 법, 좀 틀려도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뭐랄까요, 남들이 뭔가 굳이 따지거나 지적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뭐 이런 이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엄밀한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하다든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가 되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못 굴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딱 스톱합니다. 그래서 논리와 친숙해지는 방법은 역시 논리와 그러니까 친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논리의 사용법을 늘리고 또 논리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지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해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논리학에는 고전 논리학이 있고 현대 논리학이 있는데요. 그럼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논리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전 논리학하고 현대 논리학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 논리학은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수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발명된 그런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출발점은 이제 현대 논리학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이제 기호의 사용을 본격화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의 세계를 논리의 세계로 끌어들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무한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현대 논리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서 칸토가 만든 무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 걸 저도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무한의 세계가 이제 논리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어떤 논리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현대 논리학의 탄생에서 기여한 뭐 러셀이라든가 프레게 또 힐버트 뭐 이런 또 러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나 그 당시의 스토리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논리학의 출발점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현대 논리학의 출발점은 두 명을 꼽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독일 사람인데요. 한 명은 이제 프레게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칸토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프레게라는 사람은 이제 수리 논리학 혹은 이제 논리학의 어떤 체계를 만든 그런 이제 창시자라고 하면 되겠고요. 예, 그 칸토가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집합론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무한의 세계를 논리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일반 대중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특히나 수학자들에게조차도 이거는 무한의 세계는 이게 약간 우리가 이 논리의 세계에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발을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수학에서는 이 무한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칸토는 그럼 어떻게 무한의 세계를, 논리의 세계를 끌어들이는가? 자, 우선 무한도 큰 무한과 작은 무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무한의 대표적인 것은 자연수의 집합 같은 겁니다. 하나, 둘씩 셀 수 있는, 무한의 원소가 많지만 하나 셀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 큰 무한의 세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수의 집합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 집합 끼리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당시에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논리학에서는 무한의 세계가 사실은 오히려 유한의 세계보다 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합론을 제가 강의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다른 이제 논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무한의 세계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논리학이 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현대 논리학도 고전 논리학처럼 완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집합론을 배우지만 집합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논리의 세계는 재밌게도요. 논리의 세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러셀의 그 패러독스 같은 게 있고요. 또 유명한 나중에 보면 알겠, 1931년도에 등장한 게델의 불완전성 정리라든가 등등의 그런 논리학에는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시사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현대 논리학과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프레게가 수리 철학에 관한 책을 쓰다가 러셀로부터 자신의 집합론을 반박하는 편지 한 통 받고 자기가 쓰던 책을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프레게가 이제 논리학 책을 출간하던 중에 아직 이제 출간 직전에 이제 영국의 젊은 이제 수학자 버트란트 러셀의 편지를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거기에 써 있는 편지 내용에 써 있는 게 그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의 패러독스라는 것입니다. 이 러셀의 패러독스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건 말장난 같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패러독스인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들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프레게나 혹은 다른 이제 그 패러독스를 본 수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패러독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논리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재앙에 가까운 이제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역으로 뭐든지 위기가 기회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 논리학이 좀 더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러셀은 패러독스를 제시함으로 해서 프레게의 작업을 중단시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셀이 프레게의 작업을 계승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러셀 자신은 이제 우연치 않게 패러독스를 발견했지만 사실 그 발견은 사실은 칸토의 정리의 증명에서 아마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이 프레게라는 사람이 한 업적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약간 일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셀의 패러독스는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패러독스로 존재합니다. 우리 생활하는데 유명한 거짓말쟁이 패러독스라든가 이발사의 패러독스 이런 것들이 다 러셀의 패러독스의 다른 변형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들에게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철학에서는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적 명제가 참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요. 20세기 초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타난 세 개의 수학 기초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20세기 초반에 이제 새로운 논리학의 등장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이 새로운 논리학에 열광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 개의 사조가 존재하는데요. 그게 하나가 이제 논리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직관주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논리주의라는 건 약간 전통적인 이제 그냥 논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수학도 논리의 체계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고, 형식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힐버트가 이제 주장한 것인데,
완벽한 공리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수학의 문제들을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논리 체계를 만들자 하는 게 이제 형식주의고요. 직관주의는 이제 그런 논리나 이런 형식보다는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이 직관주의는 사실은 약간 당시에도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주의입니다. 그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배중률이라고 해서 모든 사실은 어떤 명제는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제 직관주의는 또 하나는 이제 구성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고 어떤 개념은 뭐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야지 뭐가 아닌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고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수학 기초론으로 논리주의, 형식주의, 직관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수학자들은 이 세 개의 수학 기초론 중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 현대는 그 직관주의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직관주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많은 그 전에 고전적인 수학적인 사실들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의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직관주의의 이제 핵심인 뭐 배중률을 거부한다든가 하는 수학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형식주의라든가 논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이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힐버트의 형식주의가 깨지긴 했지만 힐버트의 형식주의의 방향을 수학자들은 뭐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형식주의가 부분적으로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힐버트가 주장하는 혹은 힐버트가 유도했던 그런 형식주의의 사고는 사실 1931년도에 젊은 수학자, 오스트리아의 젊은 수학자 괴델이 발표한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게 이 어떤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논리 체계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완전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명제가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틀리다는 것도 동시에 증명이 되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일관성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명제가 반드시 증명할 수 있거나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명제가 존재하면 완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괴델이 만든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체계 내에서도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근데 가정은 그것이 만약에 일관적인 체계라면, 그러니까 일관성을 받아들인다면 불완전하다. 이것이 이제 그 불완전성 정리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논리주의, 형식주의, 직관주의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개의 기초이론뿐만이 아니라 칸토의 무한이라든지 프레이게의 집합이론,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등 수학 이론들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집합론, 또 논술 이런 것들을 지도해온 경험을 살려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자가 들려주는 진짜 논리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왜 진짜 이 논리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현대 논리는 수학자들만이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집합론을 강의했기 때문에 제 경험상 이제 집합론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논리와 친하게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오랫동안 연구해온 끝에 제가 이 책을 냈고요. 제 책은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1부는 이제 논리와 친해지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논리와 친해질 수 있는지, 그걸 문화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논리적인 사고법이라든가 오류라든가 패러독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3부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현대 논리학의 그 다이내믹한 스토리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서술했고요. 제 4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차피 현대 수학은 수학
언어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학품은 논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현대 논리학의 기초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쉬운 내용만 골라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쉽게 논리에 대해서 접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활동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까지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공하는 위상수학자로서 수학 연구를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 단장을 20여 년 동안 했고요. 또 수학 영재 교육, 또 일반 수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논리학 책을 썼지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과학과 수학을 어떤 인문학적 시각에서 그걸 볼 수 있는가 하는 책을 썼고요. 앞으로도 몇 권의 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영재 교육에 관계된 것하고 또 일반 영재들을 키우는 문제, 또 우리 일반 이제 수학 교육 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 이제 우리 수학자가 쳐다보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수학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신 송영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